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키신저의 발언에 대해서는 거의 빼놓지 않고 살펴왔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몇 단계 높은 해안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패한 기관과 정부가 생길 것이다. 또한 인류에게 영원한 변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미 그의 말대로 좀 되고 있죠. 브라질의 보소나루 대통령이 실각한 것 같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작 궁금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영원한 변화요. 이 영원한이라는 말은 좀 어감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너랑 영원히 끝이야 라는 것처럼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언을 좀 여러 번 곱씹어 봤습니다. 과연 그가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원한 변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만 저의 주관적 해석이고 저의 해석이 그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인류는 주로 한 곳에서 정착하고 살아왔어요. 보부상이 아니라면 대부분 태어난 동네를 거의 떠나지 않았죠. 예전 사람들은 동네마다 지방령이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땅에 얽매여 있는 귀신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 지방령은 흉신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마을 수호신 같은 역할도 해왔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자주 가던 외가에는 아주 커다란 엄나무가 마을 수호신의 역할을 했었고, 그런 특정한 자연물이 없을 경우에는 마을 어귀에 장승을 만들어 두기도 했었죠. 이 장승백이라는 지명도 장승이 서 있던 곳에서 유래한 지명이었으니까요. 옛 조상들이 이웃 마을을 방문할 때 이 마을 어귀에 있는 장승에게 무사안녕을 빌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외지인들 와서 머물면 이상하게 시름시름 앓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또 외지인들이 와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사랑채는 따로 만들어서 손님을 재우곤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도 외가에 내려가면 거의 어김없었어요. 고열을 동반한 배탈설사를 하거나 혹은 이 코 주변, 입 주변이 심하게 헐곤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은 물을 갈아 먹어서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정로 안에 광고 카피 문구를 보면 술이나 물을 갈아 먹어서 나오는 배탈설사에는 정로안 이렇게 나올 정도였죠. 그나마 과학의술이 어떤 발달한 이후에 나왔단 말이고, 그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장난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은 하나의 우물을 식수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저 같은 외지인이 와서 그 물을 먹고 나서 탈이 나는 모습을 늘 보고 살았을 테니까 말이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 지역의 미시적 생물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지방령으로 혹은 동네 수호신으로 추앙받던 이 귀신의 정체는 이 바이러스 같은 미시적 생명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왜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멀쩡한 바이러스가 외지인들에게만 치명적이었을까요? 이 바이러스의 독특한 생존 방식 때문일 겁니다. 지난 1월 30일 스페셜 리포트에서 거론해드렸듯이 이 바이러스란 친구는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숙주가 필요한데요. 숙주의 세포 분열 방식을 도용해서 생존을 하는데, 숙주가 만약에 죽어버리면요, 그들도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가급적 숙주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 몸속의 면역 체계와 끊임없이 타협을 원합니다. 실제로 에이즈 바이러스요, 처음 발견됐을 때에 비해서 독성이 매우 약해졌죠. 물론 이 히브라고 하는 에이즈 바이러스는 RNA 계열 중에서도 워낙 변이가 심한 편이라서 여전히 치료는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이즈에 걸려도 별 문제 없이 천수를 누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숙주를 죽이지 않고 이 면역 체계와 타협하려는 진화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이러스는 익숙한 현지인들과는 가급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데, 외지인의 몸속에 침투했다면요, 그 외지인의 면역 체계는 날선 반응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충돌이 생겨 문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2차 세계대전 때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 참 많았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95%를 멸종시킨 것도 결국 청교도의 총알보다는 바이러스였죠. 유럽인들에게는 비교적 친숙했던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인디언들에게는 전혀 없었으니까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347년 킵차크 칸국의 군대가 크림 반도에 진출하면서 이 카파라는 도시를 침공했을 때 몽골군은 흑사병으로 죽은 병사의 시체를 투석기로 성 안으로 날리게 되죠. 세균을 전파합니다. 그날 이후 1353년까지 4억 5천만이던 세계 인구를 단숨에 3억 5천만 명으로 줄여서 그냥 전 세계 인구 4, 5명 중에 1명을 죽게 만들었던 유럽의 흑사병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몽골인들에게는 그저 친숙했던 세균이었지만 유럽인들의 면역 체계와는 생소했기 때문에 이처럼 미시적 생명체는 매우 강한 지역적 편향성을 가져왔었죠. 물론 미시적 생명체가 언제나 외진들만 공격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오로지 수신으로만 존재했었겠죠. 가끔은 흉살로도 작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나 혹은 연세가 많으셔서 면역성이 현저히 떨어지신 분들은 이 미시적 생명체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단지 보이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죠.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 주인공이셨던 할아버지가 멀쩡하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며칠 동안 기침 콜록콜록 하셨다가 가셨듯이 말이죠. 실제로 우리네 어른들에게 이 노환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미시적 생명체에 대한 감염과 관련이 깊습니다. 상가에 조문을 다녀오면 부정 탄다면서 소금물로 헹구고 뒤에서 왕소금 뿌리고 이런 미신도 결국 감염에 대한 공포로부터 만들어진 경험치기였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 인간의 수명이 매우 짧았었어요. 위생 개념이 정립되면서 인류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인간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화학자 니콜라스 르블랑에 의해서 상용화되기 시작한 비누 때문이었죠. 그저 40세 전후였던 인간의 생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은 이 비누가 미시적 생명체로부터의 감염을 막아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최근에는 굳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에만 한정적으로 존재했던 이 미시적 생명체들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어머니 고향 안성을 가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었습니다. 일단 집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대방동으로 갔어요.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곳에서 지금 부천 주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소사행 버스를 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오산이나 평택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려야 됐고 종착지인 안성에 도착해서도 미양면까지 가는 버스는 하루에 달랑 몇 번만 다녔기 때문에 차를 놓치면 걸어가는 경우가 허다했죠. 새벽에 서둘러 출발한다면 이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 어스름한 저녁 무렵에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로 4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세계 대도시는 이제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어디든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계는 좁아졌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상의 문턱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결국 봉인되어 있던 지방령들을 사방으로 퍼나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지구촌에서 매년 6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감기나 독감에 의해 사망하게 된 것도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미지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것도 결국 교통의 발달로 인해 시작됐던 문제였던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코로나19 이외에도 머지않은 시기에 또 다른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키신저로 돌아보죠. 영원한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배신했어요. 그 사실을 처음 인지했을 때 여성은 너랑 이제 영원히 끝이야 라고 하죠. 이처럼 키신저가 영원한 변화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 없었던 사실을 이제는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는 경고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특정한 동네에만 머물던 미시적 생명체 봉인이 해제되어 마구 뒤섞이는 세상에 대한 경고, 그것이 바로 키신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유별나게 전염병 소식이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몇십 년, 몇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너무 빈번해졌습니다. 최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스 나온 지 언제예요? 메르스,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19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 미지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이 정말 몇 년을 두고 반복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로 만들어지는 흔한 독감, 감기 정도로 우습게 넘겼지만 이 코로나19 이후부터는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크게 달라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신저는 미지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좀 더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깊은 사유 속에서 나온 키신저의 발언을 언제나 존경합니다. 사실 저의 좁은 식견으로는 바이러스는 마치 자연재해와 같아서 백신이나 치료액이 개발된다면 대부분 산업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키신저의 발언을 보고 제 생각 일부를 좀 바꿨습니다. 상당 부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개중에 바뀌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물론 시장의 핵심적인 해독제를 치료제의 발견, 백신의 출현 혹은 한계 기업들에 대한 보호 조치로 보는 기존의 생각이 변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모든 것이 원상대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수정된 겁니다. 이 과거 생겐 조약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여행이 딱 자유화됐을 때 가장 먼저 부각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비앙이라고 하는 생수였어요. 수많은 여행자들을 배탈 설사로부터 구하게 되었는데 이 생수를 음용하는 것은 이제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봉인으로부터 해제된 바이러스가 만드는 세상에서는 인간의 생존 의지를 자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언택트 관련주들 말입니다. 또한 백신 산업의 중요도를 다시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등에 여행을 하기 전에 꼭 백신 맞고 가잖아요. 아마도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그 동네에서 일반적인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의 접종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 역시 백신 회사를 7개나 더 만들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같은 제약 바이오라고 할지라도 백신에 강점을 둔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물론 피해야 되는 업종도 있는데요. 우선 노인들의 여행 수요는 좀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이 풍토성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해외여행 이후에 예고 없이 일정한 격리나 검사가 보편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워렌 버핏도 델타 항공 등을 손절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워렌 버핏이 주가가 하락할 때 뭔가를 매도하는 것을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의 현인도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전체 GDP에서 여행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나 혹은 이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을 점점 줄여줄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번 주 시장이 제법 상승했어요. 합당한 상승일까요? 아니면 다시 떨어질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하락장을 끝낼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범용성을 가진 치료제가 나오거나 혹은 한계 기업에 대한 보호 조치,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7% 넘게 상승했던 지난 화요일 새벽에 매우 특별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유럽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정점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추세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백악관의 발표도 안도 랠리에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7%나 되는 강세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죠. 실제로 그 다음 날이었죠. 수요일 새벽 뉴욕의 쿠오모 주지사는 다시 사망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소식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CEO 인터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규제 당국과 협의해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추가 동정적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동정적 사용 승인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암 말기 환자처럼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해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미 허가된 약으로는 소생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막 개발 단계에 있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유, 죽을 때 죽더라도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임상 통과하고 시판되기 전에 무상으로 공급해서 치료의 기회를 주자라는 제도가 동정적 사용 승인입니다. 여기서 무상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특효약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고가라서 범용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수요에 얼마나 공급이 따라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길리어드사는 지금까지 동정적 사용 요청 수요가 넘치는 바람에 신규 요청을 잠시 중단했었거든요. 하지만 증산을 해서 공급 이슈가 해소가 됐습니다. 추가 사용 승인을 하기로 한 것이죠. 오는 10월까지는 50만 명분, 연말까지는 최소한 100만 명 이상에 대한 투약이 가능한 수준으로 증산을 완료한다면 충분히 신규 발병자들에 대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희망이 생긴 것이죠. 또 하나 긍정적 뉴스가 더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는 참 독특한 바이러스잖아요. 최근은 미국 과학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전염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완치되면 면역 항체가 생기는 법인데 완치 후에도 재감염 이야기도 나오고 반려견이나 혹은 호랑이 감염 소식도 있었죠. 이건 종을 뛰어넘어서 종횡무진 누빌 능력을 가진 전천후 바이러스라는 얘기인데요. 이 독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제외한다면 거의 전쟁 무기급입니다. 이번 주 인류는 공공의 적에 맞서기 위한 연합군을 창설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WHO에 따르면 코비드-19와 관련해서 대략 4가지 약물에 대한 대규모 임상이 시작되었음을 발표됐는데요. 어느 특정한 제약회사의 임상 실험이 아닙니다. 무려 45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임상입니다. 이미 노르웨이에서는 시작했어요. 700여 명 환자의 첫 환자 투약이 시작되었고요. 우리나라도 대략 6개 약물에 대한 임상을 개시합니다. WHO에서 공인하고 있는 약물은 첫째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입니다. 두 번째는 에이즈 치료제로 알려져 있죠. 칼레트라이고요. 세 번째는 이 칼레트라와 인터페론 베타. 이 인터페론 베타는 항암 바이러스, 항암제나 항바이러스제로 사용하는 그런 약인데요. 요거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병용군이고 맨 마지막 주자는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말라리아 치료제 있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입니다. 대략 이들에 대한 임상 종료 시점을 올 8월 전후로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공동의 위협인 오크족에 대항하기 위해서 간달프를 중심으로 여러 종족이 힘을 모으듯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제약의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는 대다수의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임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쯤은 여기서 얻어 걸릴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생긴 것이죠. 물론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천후의 전염력을 가졌기 때문에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백신은 예방주사처럼 시작부터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치료제는 뭐예요? 일단 병이 걸린 이후에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백신 개발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빨라야 1년 반, 2년 이상 걸리는 문제죠. 하지만 아쉬운 대로 오는 8월에 치료제가 나올 수만 있다면 적어도 숨통은 틀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아마도 지난 화요일 새벽 뉴욕 증시를 7%나 끌어올렸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만약에 말입니다. 8월까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추가로 출현하지 않고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나오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가정이에요. 무조건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출시된다는 확신도 없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증시의 바닥은 언제쯤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7월 말까지는 계속 떨어지지 않겠니? 그러다가 딱 임상 완료되는 8월부터 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것이다. 두 번째, 적어도 8월보다는 그 이전에 바닥이 나올 것이다. 문제가 좀 너무 쉬운가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